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남해안으로 상륙한 제5호 태풍 장미는 오후 5시쯤 울산 부근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약해진 뒤 소멸됐습니다. 대신에 강한 바람과 함께 비구름이 북으로 이동해 경북 내륙과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구름대는 밤에 소강 상태를 보이다 내일 새벽부터 다시 충청과 전북 지역 곳곳에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안 앵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5호 태풍 장미가 오늘 오후 5시쯤 경북 포항 부근에서 소멸했습니다. 태풍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내일까지 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계속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건설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수 예방을 이유로 천문학적인 돈을 들였던 4대강 사업이 정작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구의 홍수 조절 역할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고양 반석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남대문 시장으로 번지면서 상인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북 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사실상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외부 지원금을 룸살롱 같은 유흥업소에서 흥청망청 사용하는가 하면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성폭행 피해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 고발에 나선 전수미 변호사를 스튜디오로 불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 양주시에 120mm가 넘는 비가 내리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주시청에는 침수 피해 관련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녹양역이면 양주시와 의정부시 경계에 있는 역일 텐데요. 예, 지금 그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의정부시 녹양역 앞인데요. 지금 저쪽 뒤로 보시면 저기가 양주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녹양역이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경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이쪽 오른쪽을 보시면 굉장히 큰 도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녹양역 바로 앞에 전체 차선이 한 8차선 정도 되는 도로가 있는데요. 원래 저희가 한 40분 전쯤에 여기 도착을 했을 때는 여기가 완전히 다 통제가 돼 있었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작업 중인 차량이 보이실 겁니다. 저 차량이 있는 곳이 완전히 다 물에 잠겨 있었고요. 8개 차선의 3분의 2 정도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어서 차가 전혀 다닐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저희가 서 있는 이곳도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굉장히 물이 여기 다 차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 배수구로 막 물이 빠져나가는 모습도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이 양주에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 여기도 이제 의정부시와 경계이기 때문에 이곳에도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상가 뒤쪽에 이제 중랑천이 흐르고 있는데 아까 비가 많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여기 배수구로 이제 물이 빠져나가질 못하고 역류를 하면서 이곳 일대에 물이 굉장히 가득 차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퇴근 시간이니까 경찰분들도 많이 나와 있었고 그리고 의정부시청, 양주시청 관계자분들도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양방향 통행이 완전히 재개된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 40분 기준으로 호우주의보에서 호우경보로 격상이 됐었습니다. 시간당 50에서 70mm까지 비가 왔었고요. 많은 곳은 90mm까지 왔었는데 보통 이 시간당 30mm 이상만 돼도 굉장히 강한 비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얼마나 이 집중적으로 비가 이 지역에 내렸는지를 좀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오후 5시 기준으로 지금까지 경기도 양주에는 120mm의 비가 내렸는데요. 양주시청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20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전화를 했을 때는 주택 침수 피해는 접수가 되지 않았다. 다만 아직 피해들을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는데요. 현재 양주시청 같은 경우에는 비상 2단계를 내려서 공무원 128명이 비상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앞서 비가 많이 왔던 양주 1동과 2동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는 대피령을 내려서 마을회관으로 주민들을 대피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이 지역에 양주 지역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서 저희 YTN으로도 이 양주 주변의 상황을 알리는 제보 사진과 영상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양주역 앞에 도로가 완전히 침수돼서 시민들의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그런 제보 영상이 있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양주역 안쪽까지 물이 들어와서 흙탕물이 들어와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주시청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건물 1층까지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로 차오른 모습도 저희 YTN으로 제보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또 도로 위로 물살을 가르면서 차량들이 위험하게 다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천 수위가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서 또 급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저지대 이런 곳에서는 침수 피해를 대비를 해야 한다고 양주시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항상 방송 상황을 잘 지켜보시고 그리고 또 안내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란다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추가로 상황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의정부시 녹양역 앞에서 YTN 김경수입니다. 네, 남해로 상륙해 북상하던 태풍은 온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어 한반도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가장 먼저 5호 태풍 장미가 지나간 제주의 경우 오후 1시에 태풍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선박 2천여 척이 피항하고 제주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20여 편을 미리 취소하는 등 태풍에 대비했지만 소방당국에는 태풍 관련 피해 신고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세력이 약한 데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오른쪽이 아니라 제주도를 왼쪽에 두고 태풍이 북상한 탓으로 분석됩니다. 태풍은 경남 거제시 남단에 상륙한 뒤 더 약해졌습니다. 부산의 경우 김해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63편이 사전 조치로 운항 계획이 취소되고 각종 선박이 안전한 부두나 무트로 이동했지만 비바람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태풍이 안 치고 간다니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장사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상한 태풍. 일단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호우 피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태풍이 몰고 온 막대한 수증기에 정체 전선이 다시 활성화할 거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태풍이 올라오면 거의 장마가 끝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태풍이 지나가고 나더라도 중부 지방은 계속 장마 전선이 일단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내륙에 최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하고 비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섬진강이 넘치면서 큰 피해를 본 경남 하동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또다시 물난리를 겪을까 주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섬진강 물이 넘치면서 장애인들이 보트를 타고 탈출한 시설. 물이 겨우 빠지고 복구 작업이 한창이어야 하지만 겨우 지하에 고인 물만 퍼냅니다. 못 쓰게 된 물건은 치우지 못해 마당 한쪽을 가득 채웠습니다. 혹시나 다시 쓸 수 있을까 닦아 넣은 가전제품은 햇빛 한번 보지 못한 채 실내에 쌓였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또 내린 빗줄기에 다시 젖을까 옮긴 겁니다. 비 때문에 복구가 늦어지면서 이걸 지금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려낼 수도 없고 일단 취사가 불가능해서 우리 이용자의 식사를 지금 공급하는 것이 가장 애로가 많고요. 팔 수 없게 된 물건만 겨우 내놓은 화개장터 상인들도 계속 내리는 비가 야속하긴 매한가지. 그나마 건진 물건들도 말리지 못해 버려야 할 처지입니다. 아직 전기와 수돗물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장사를 언제 다시 시작할지 엄두도 못 냅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건물들도 말리고 그릇들도 말려가지고 장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현재 비까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지금 막막한 상황입니다. 폭우로 또다시 물이 들어찰까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기는 지금 계곡물이 순식간에 이렇게 불어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면 또다시 안 잠긴다는 보장이 없고 태풍으로 섬진강 상류 지역인 전북 지역과 지리산에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 생계 걱정은 물론 또다시 물난리를 겪지 않을까 섬진강 주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섬진강을 끼고 있는 전남 구례는 지난 집중호우로 읍내 곳곳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역 대표 명물인 오일시장이 대부분 침수돼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빗물에 떠내려 왔다가 주택이나 축사의 지붕으로 올라간 소들을 구출하는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최근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수중도시로 변했던 전남 구례. 150여 점포가 침수된 오일시장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상품과 집기들이 다 젖어버려서 모두 내다버려야 할 처지입니다. 건질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예, 비닐에 싸서 이렇게 해놓은 것도 보십시오. 이런 거 어떻게 하얀 거 못 입어요. 옛날 유교급 때 같으면 입겠지만 지금 시대에 누가 입겠습니까? 시장 통로 양옆에 수북하게 쌓인 쓰레기는 중장비까지 동원돼 치워집니다. 하필 태풍 장미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데다 수도 공급이 끊긴 곳도 많아서 복구 작업은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부근 마을의 주택 지붕 위에는 소들이 위태롭게 있습니다. 이 마을에만 소 20여 마리가 지붕 위에 올라간 것으로 파악된 상황. 안전을 위해 소를 마취시키고 크레인을 쓴 뒤에야 무사히 아래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저 소를 일단 안정시켜야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크레인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이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붕이 무너지면서 주택 안에 꼼짝없이 갇힌 소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는 이미 폐사한 뒤였습니다. 물에 침수가 된 상태에서 헤엄쳐가지고 올라간 상태라 호흡기 증상이 다 있고 물속에 돌아다니는 상태로 각종 세균에 아마 오염됐을 것으로 봅니다. 구례구는 이번 집중호우로 최소 56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가 큰 구례, 곡성, 담양, 화순, 나주 등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가 커서 항구적인 복구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군 인력과 장비까지 모두 동원해 재난 복구에 힘을 쏟으라 주문하고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또 이미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7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하는 데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침수 피해가 속출하면서 홍수 예방을 명분으로 이명박 정부가 22조 원을 들였던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4대강 보가 오히려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의 박창근 토목공학과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 교수님, 잘 들리십니까? 네, 전화 연결이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박 교수님 불러보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지금 태풍까지 상륙하면서 비 피해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는데 4대강이 과연 여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을 벌이면서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전화 연결을 박창근 교수를 전화 연결해 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일 전북 진안군에 있는 용담댐이 방류량을 늘리면서 충북 영동과 옥천의 저지대 지역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홍수 조절에 문제가 있었다며 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배상과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마을 주변이 온통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주택은 물에 잠겼고 나무는 뿌리까지 뽑힌 채 도로로 밀려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쓰러지고 곳곳에 전봇대도 넘어지면서 마을에는 전기까지 끊겼습니다. 지난 8일 전북 진안군 용담댐이 수위 조절을 위해 방류량을 늘리면서 충북 영동과 옥천의 저지대 마을이 침수된 겁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주민들은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대피는 물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모시고 4시 반에 물 들기 시작해서 5시경에 너무 빨리 들어서 그냥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줄어든 방류량으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어른 허리 높이보다 더 차올랐던 물 때문에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 됐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합니다. 용담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용동군 송오리입니다. 계속 내리는 비로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을 돕고자 자원봉사자들이 나섰습니다. 집안에 쌓인 토사와 쓰레기를 치우고 가재 도구들을 밖으로 꺼냅니다. 물에 젖은 장판 등도 모두 걷어내며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 힘을 보탭니다. 옷가지나 그 식기 도구류 또 이렇게 장사하는 집에는 이렇게 마당에 흙이 들어와가지고 그거는 관군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담댐 방류로 충북 남부 지역은 주택 60여 동이 물에 잠겼고 농경지 181만 제곱미터가 침수됐습니다. 또 18개 마을에서 이재 미만 590여 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100여 명이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은 이번에 피해를 본 다른 지역과 함께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해 피해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과연 이명박 정부 때 실시됐던 4대강 사업 그리고 4대강에 설치된 4대강의 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논란 계속해서 박창건 교수를 다시 연결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잘 들립니다. 집중호우에 태풍까지 상륙을 해서 비 피해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 피해가 특히 보가 무너지거나 제방들이 무너진 피해가 커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사상 이례가 없는 긴 장마가 지속됐거든요. 예. 보통 7월 말이면은 장마가 끝나는데 8월 10일 현재까지도 장마 또는 태풍이 연결되면서 그 많은 강수량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홍수 피해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됐는데 예년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장마 피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경우에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예. 물론 뭐 우리나라가 적게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당황스러운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장마 전선이 중국과 일본에서 많이 멈추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왔습니다만은 장마 막판에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걸로 파악됩니다. 네, 여당과 보수 야당으로 나뉘어서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됐다 아니다 그것 때문에 더 홍수 피해가 커졌다 좀 뭐 논란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네. 보니까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진 강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아닌 강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하니까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 섬진강 상황을 보면은 예. 섬진강 제방이 붕괴된 지점은 섬진강 비교적 상류 지역에 속하는 남원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방 붕괴가 섬진강에 물이 많아가지고 제방을 넘는, 즉 원료해가지고 제방 붕괴가 일어났느냐, 아니면은 원료가 되지 않고 그 일정 부분 홍수위는 증가됐는데 예. 제방이 모래 제방이었거든요. 모래 제방을 치고 나가면서 하천이 범람됐느냐, 이 둘 중에서 섬진강은 후자가 됩니다. 네. 원료에 의해서 붕괴가 안 됐거든요. 원료에서 붕괴가 안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4대강 사업을 이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된 거고, 그리고 섬진강에서 제방 붕괴는 제방을 유지 관리하는데 제대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방 붕괴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하천학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일단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만든 보는 이제 흙과 모래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제 물을 빼내는 배수 장치 같은 것들은 거기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이질적인 두 개의 사이에 이제 물이 스며 들어가서 보가 무너지는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지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고 예. 그 보도 자료도 저도 직접 관여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낙동강 합천보 위에 제방 붕괴된 걸 보면은 제방은 모래 제방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내수구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와 흙 사이 흙이 만나는 공간이 좀 미미하거든요. 거기에서 물길이 형성이 돼서 물길이 형성이 되면은 모래도 같이 빨려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점점 더 커져서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파이핑 현상이라고 그러고,
그와 같은 파이핑 현상이 계속되면은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낙동강에서도 제방 붕괴가 되는 것도 결국은 제방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할 점은 합천보가 만들어지면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하천 수위가 높아집니다. 예. 한 30-40cm 정도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방이 붕괴된 지점에서는 기존의 하천 수위에다가 합천보의 영향에 따라서 한 20-30cm 또는 30-40cm 더 제방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이핑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낙동강의 합천보 상류에서 제방 유실은 모래로 건설된 제방에서 구조물과의 접촉면에 파이핑 현상이 발생했고, 그것이 1차적인 원인이고, 두 번째는 합천보에 의한 수위 상승이 일정 부분 또 역할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부에서 이번 정부 들어 태양광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면서 가파른 비탈의 나무들을 다 잘라냈기 때문에 홍수 피해를 키웠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네, 강원도에 가면 고랭지 채소밭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채소밭은 나무를 베내고 밭을 만들면서 땅구르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면은 뭐 거의 비슷하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랭지에서 그러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느냐? 일단 홍수가 나면은 흙탕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고랭지 채소밭에서부터 산사태가 시작된 것은 잘 관측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태양광 시설물이 흙더미에 묻힌 사진들을 제시하면서 태양광이 산사태에 의해서 부서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태양광이 설치된 부지에서 만약에 산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태양광 시설물들은 저 하류에서 발견이 되지 그 자리에서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산사태는 그 위에서 발생해가지고 덮친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통계 자료로 보면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우리나라에 약 한 1,300개, 13,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 이번에 12곳에서 발생했고, 그리고 산림청 자료를 보면은 올해 산사태 발생 건수가 한 1,0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태양광과 관련됐다고 하는 게 12개인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태양광 부지가 산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다소 통계 자료로 보면은 부실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은 조금 더 원인 관계를 분석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섬진강 유역이 피해가 컸습니다. 남원에서 제방이 무너졌고 전북 장수군에서는 산사태 피해가 컸습니다. 장수군의 주민 200여 명은 이번에는 저수지의 뚝이 무너질까 걱정돼 집에도 가지 못하고 사흘째 피난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점권 기자입니다. 산이 높기로 유명한 전라북도 장수. 농업용수를 저장하는 만들어진 지 60년 된 저수지 뚝에서 방수포를 덮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주말 살인적인 폭우에 4m가량의 뚝 중에 상당 부분이 유실되면서 붕괴 우려 때문에 긴급 처방을 한 겁니다. 또한 저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중장비를 동원해 물 배출구를 강제로 확장시키고 양수기를 동원해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장수군 지자체, 그다음에 저희들 각 도체 본부에 있는 지사에 있는 양수기를 총 동원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긴급 처방을 통해서 전체 25만 톤의 저수량은 5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네, 이렇게 경사면이 유실된 이 저수지 바로 밑쪽을 보면요,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미 전부 소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4개 마을 110여 가구, 주민 230여 명이 집에 못 들어가고 대피시설인 체육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높은 데로 올라가라고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들 다 데리고 거기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비가 온 게 어떻게 하들 못하니까 이제 요리 대피시설로. 네, 주택 침수로 인한 이재민이 아닌 이재민 생활은 벌써 사흘째. 문제는 태풍으로 인해서 장마 기간이 또 늘어나면서 며칠 더 체육관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먹는 식사는 자원봉사협회 도움을 받아서 이게 제공을 하고 있고 수요일 날 오전까지 지금 잠정 지금 여기 계시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받습니다. 닷새. 그러죠. 전북 지역의 기상 관측 이래 최대인 하루 강수량 361mm의 물폭탄을 안긴 길고 긴 그리고 정말 지루한 장마. 이재민들은 지금 그 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지난 6일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당시에 실종된 30대 춘천시청 주무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휴가 중에도 현장으로 달려간 그 직원입니다. 사고 지역에서는 일주일 만에 비가 그치며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남은 실종자 2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닷새째 실종됐던 춘천시 32살 이모 주무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장소는 의암댐으로부터 불과 3-4km 정도 떨어진 늪지대였습니다. 2년 전 임용돼 50일 된 아이를 두고 있는 이 주무관은 사고 전날 열흘 휴가를 냈습니다. 휴가 이틀째 자신이 실무를 맡은 인공수초섬이 급류에 떠내려간다는 업체 측 연락을 받고 현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제가 좀 지금 사람 들어가는 게 위험하니까 좀 사람이라도 좀 어떻게 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남은 실종자는 50대 춘천시 기간제 근로자 2명. 수색 현장인 의암호 하류엔 일주일 만에 비가 그쳤고 대대적인 수색이 펼쳐졌습니다. 헬기가 낮게 비행을 해 물살을 일으키고 호수를 뒤집으면 사람들이 줄을 이어 강가를 수색합니다. 강 밑에 혹시 가라앉아 있는 물건이나 물질들이 이제 강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저희가 호수나 댐에서 실종자를 찾을 때 쓰는 방법인데요. 군 장병은 물론 드론 운영을 맡은 특수부대와 군견까지 투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GPS 달린 마네킹으로 물살 흐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춘천시장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일부 단체는 춘천시장과 시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반면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원인 규명과 근로자 작업 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단 한 명의 희생자, 단 한 번의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번 희생자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그거를 바라실 것 같습니다. 사고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빠르면 이번 주 대략적인 사고 경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태풍은 소멸됐지만 다시 정체전선이 발달하면서 밤사이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진다는 예보입니다. 예,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현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예, 지금은 어디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풍이 남기고 간 많은 수증기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그리고 충북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군위와 경기도 연천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서해상에서 다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충남과 호남에도 다시 비가 오겠고 전국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물폭탄이 떨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 일부, 충북 동부와 경북에 이어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도 밤 8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강하고 많은 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취약 시간대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비 더욱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태풍에서 약화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남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동해 대부분 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안과 해상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전북에 200mm 이상, 서울과 경기 북부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그 밖에 다른 지역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충청과 영남은 내일 오후부터, 다른 지역은 밤부터 점차 비가 그치겠고 모레는 비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이후 휴일까지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일괄 사의를 밝혔던 청와대 수석급 이상 참모 6명 가운데 3명이 교체됐습니다. 이른바 친문의 핵심으로 꼽히는 최재성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발탁됐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 발표에서는 일단 제외됐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야 청와대 참모 6명의 사의 표명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노 실장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김조원 민정수석은 수석 중 유일하게 불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수해 대책을 당부하면서 무한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더욱 겸손하게 자세를 가다듬고 부족한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무한 책임의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수석 비서관 3명의 교체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신임 정무수석에는 사선 의원 출신이자 대선 캠프에서도 활약했던 친문 핵심 최재성 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민정수석에는 이번 정부 청와대 첫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내정됐고 시민사회수석으로는 김재남 기후환경비서관이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함께 사의를 밝혔던 노영민 비서실장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회숙 인사수석은 이번 발표에선 빠졌습니다. 사의가 반려됐다거나 유임됐다는 설명도 없어서 후임자 검증이 끝나면 추가 인사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영민 실장이 교체되지 않을 경우 참모진 일괄 사의는 결국 재신임을 위한 퍼포먼스였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 발표 뒤 물러나는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이 소회를 밝혔지만 김조원 민정수석은 이 자리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긴 장마로 민생과 직결되는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과 김장철을 맞아 가격이 더 오르지 않도록 수급 안정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한 달 보름 넘게 이어지는 장마에 일부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기상 여건에 작황이 좌우되는 대표적인 작물인 얼갈이 배추는 지난달까지 6,000원대로 유지되던 도매 가격이 이번 달 들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상추 역시 6월에 2만 원을 밑돌던 도매 가격이 이번 달에는 4만 6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배추와 무는 주산지인 강원도 고랭지의 호우 피해는 적지만 재배 면적이 줄어 가격이 평년보다 높은 데다 8월 들어 조금 더 올라 도매 가격이 배추는 한 폭이 3,000원대, 무는 한 개 1,200원대가 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랭지 배추와 무는 작황을 계속 점검하고 가격 변동폭이 큰 다른 작물은 수급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른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와 농협의 비축 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채소 가격 안정을 위해 마련한 물량도 조기에 출하하겠다는 겁니다. 또 농협은 전국 하나로마트 2,300여 곳에서 호우 피해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마련해 시중보다 20에서 30% 싸게 농산물을 판매합니다. 이와 함께 지금이 제철인 복숭아와 포도는 장마로 당도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내렸습니다. 집중호우로 축산농가에도 피해가 있었지만 한우와 돼지, 닭고기 등 축산물은 올해 사육 마리수가 증가해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김장용 배추를 심는 시점은 장마가 끝난 8월 말 이후라서 가을철 김장배추 수급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긴 장마와 집중폭우로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해 정치권도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피해 복구를 위해 4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았습니다. 폭우 피해와 대응 상황을 화상으로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여야 의원들이 지금은 하나가 되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봐야 한다. 오랜만에 힘을 모은 여야의 이 같은 모습은 추경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만 3차례 추가 경정 예산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서 당정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추경 편성이라든가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서 긴급하게 고위 당정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오는 수요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 편성과 함께 특별 재난지역 추가 선포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수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선거운동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제1야당인 통합당 역시 추경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산이 충분치 않겠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또 수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그걸 다 충당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으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번에 폭우 피해가 큰 이유는 과거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라며 정치적 공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추경 편성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금은 피해 규모를 따진 뒤 판단하자는 한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며 신속히 국회를 열어 추경을 편성하자고 촉구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순수한 재해 복구와 국민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가 열린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4차 추경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도 격차가 거의 좁혀졌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리얼미터와 YTN의 조사 결과에서는 소수점대로 근접했습니다. 오늘 나온 또 다른 조사를 보면 리얼미터 조사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통합당의 지지도가 상승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 질문인데요. 민주당이 여당의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52%가 아니라고 답한 반면 통합당이 제1야당의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70%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며 통합당에 더 박한 점수를 줬습니다. 결국 통합당의 지지도 상승은 통합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지지도 하락에 따른 반사 효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지지도가 소폭 오른 제2야당 정의당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7일 류호정, 장혜영 의원과 함께 경기 안성의 산사태 피해 농가를 찾아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섰는데요. 심 대표는 주민들에게 위로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일했다면서 SNS에 관련 글과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렇게 쉬면서 커피를 마시는 사진까지 함께 올렸는데요. 하지만 커피 마시고 사진 찍고 오는 게 무슨 수해 복구냐, 티셔츠는 왜 이리 깨끗하냐 등의 비판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일자 심 대표는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수해 복구 작업도 좋지만 지금은 국회 일을 하세요. 심 대표의 사진에 달렸던 또 다른 댓글입니다. 전국적인 수해 복구를 위해 여야 모두 4차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죠. 아무쪼록 이번에는 국민에게 박수받는 진정한 여당의 역할 그리고 야당의 역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고양시 반석교회에서 이어진 4차 감염으로 시장 상가 상인 8명이 집단 양성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 안에 있는 케네디 상가. 노란색 접근 금지선이 상가 출입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성 옷을 주로 판매했던 상가 1층 의류 판매장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옷을 딴 걸로 바꾸려고 왔는데 여기 전부 다 지금 포장이 쳐져서 나는 다 여름 휴가를 갔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셔터를 내린 곳을 중심으로 소독 작업을 벌입니다. 이곳 케네디 상가 1층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6일입니다. 이후 방역당국은 같은 층에서 근무했던 20여 명에 대해서 추가 검사를 진행했고 이후 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집단 감염 소식에 가장 크게 놀란 건 남대문 시장 상인들. 떨어졌던 매출이 서서히 회복하는 가운데 집단 감염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저도 지금 이 의료업을 종사한 지가 30년 됐어요. 뭐 청춘을 여기서 보낼 때도 가만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그만하고 싶을 정도로 그냥 하는 거니까 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케네디 상가 첫 확진자는 경기도 고양시 반석교회 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석교회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으로 케네디 상가 감염을 포함해 관련 확진자만 30명이 넘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반석교회와 관련하여 전일 대비하여 7명이 접촉자 조사 중에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총
3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반석교회를 고리로 한 확산이 4차 감염까지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이재민이 7,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코로나19 국내 감염 확산도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대피시설이나 임시거주시설이 코로나19 감염의 새로운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안성시 죽산면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지난 2일 죽산면 산사태로 주민 90여 명이 오갈 데 없게 되자 시가 급하게 이곳에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한 뒤 1m씩 떨어져 배정된 텐트에서 지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긴 어렵습니다. 이곳은 이재민들을 위한 공용 샤워실입니다. 한편에는 의자와 책상이 뒤엉켜 있고 환풍기마저 작동되지 않습니다. 물난리에 경황 없는 사람들, 방역 수칙은 뒷전입니다. 신경이 아무래도 좀 덜 가죠. 그쪽으로는 코로나 쪽으로는 당장 지금 눈앞에 닥친 게 뭐 침수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먼저인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코로나는 다 잊고 계세요. 이 안에서는 마스크 쓰는 거를 많이 사람들이 안 하고 계세요.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좀 걱정은 돼요. 보건소에서도 방역 수칙을 안내는 하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한 이재민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긴 어렵습니다.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아니면 손 소독하세요 이렇게 일상적인 일이긴 하지만 좀 심적인 충격이 너무 크니까 그거를 강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돌려서 한다거나. 또 다른 대피시설로 지정된 마을 노인회관은 더 엉망입니다. 발열 체크나 소독은커녕 이재민 대부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생활합니다. 이제는 가깝게서 사람이 집이 다 실어다 가니까 집 걱정이 더 많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이재민 수는 현재까지 7,000명가량. 겨우 몸을 피한 주민들은 대피시설에서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한꺼번에 생활할 수밖에 없어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가 이뤄지기도 전에 전국 곳곳을 휩쓰는 집중호우로 이재민 수는 갈수록 늘고 있어 임시 주거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어서 부동산 대책 소식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자 해당 택지 내의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교통과 교육 같은 주거 환경과 관련된 대책 없이 주택만 짓느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청 앞에 인근 주민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서 상암동, 미 매각 부지 등 4곳에 신규 주택 6천여 호를 짓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교육과 교통 관련 대책 없이 신규 주택만 짓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청장까지 나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구청과 상의해서 해라. 그래야 우리가 도와줄 거 아니에요, 국토부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리면 구청장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과천과 태릉 골프장이 있는 노원구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급 대책을 철회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예상 밖의 집단 반발에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참여형 고밀 재개발, 재건축도 시작도 전에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공참여형 재개발은 정비 해제 구역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뉴타운 등 재개발 구역이 해제됐던 사업장도 다시 사업 추진이 가능해 일부 조합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재건축은 조합 대부분이 부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50에서 70%를 기부 체납해 임대 등 공공주택 등으로 내놔야 하고 용적률 증가로 가구 수가 늘면 인구 밀도에 따른 불편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것저것 다 빼고 나오면은 뭐 몇 평 안 되는데 거기다가 50평으로 막 잔뜩 집어넣으면은 뭐 얼마나 고밀도가 되겠어요, 아파트가.
이대로라면 수도권에 13만 2천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규제 완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만 우리는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나라들을 제치고 한 3칸 정도는 GDP 순위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글로벌 GDP 순위가 올라간다는 기사 맨 아래를 보면 이런 구절이 따라붙어 있습니다. 실제 생활 수준에 직결되는 지표 1인당 국민 소득은 3만 달러를 살짝 넘었었지만 다시 2만 달러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크다. GDP가 잘 나간다는데 암만 마이너스 성장이라지만 조금 마이너스 성장인데 왜 GNI를 또 따져봐야 되는 걸까?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 수 있습니다. 구글이 한국 앱 시장에서 엄청나게 이익을 남겼습니다. 매출이 6조 원입니다. 그러나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사와 서버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생산 실적은 대단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남아서 우리 국민의 소득이 되질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계속 국민 개인들의 삶이 나아지는 데 보탬이 될까를 보려면 GNI, 국민 소득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총소득 GNI는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국외에서 생산활동에 참가해 대가로 받은 모든 소득을 합치면 됩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인구수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총소득이 됩니다. 자, 이제 OECD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세계 국내 총생산 순위에서 3칸 올라간다.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을 제치게 된다. 그리고 1등부터 8등까지는 미국에서 이탈리아까지,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그렇다면 국민 1인당 소득은 어떻게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 1인당 소득은 세계 31위였다가 30위로 올라와서 쭉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환율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역시 마이너스 성장 때문입니다. 아직은 이건 추정치입니다. 코로나19를 재확산 없이 무사히 이대로 막아낸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민주화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북한 주민들이 쉽게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인권을 정말 알리기 위해서라고 저는 그런 성격보다는 좀 정치적 성격이 다분하고 그게 왜냐하면 심지어 그걸 날리시는 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필요하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네, 대북 인권단체에서 활동했던 변호사가 대북전단 살포는 돈벌이라고 폭로를 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수미 변호사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대북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다 그래서 남들이 혹시 탈북민 중에 한 분이신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위기에 처한 소녀들을 돕는 활동을 하다가 대북단체 돕는 일로 바꾸셨다 그러는데 대북단체를 돕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제 친구를 잃어버린 다음에 동남아 아이들을 지원을 하게 되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동남아 아이들 지원할 때 그때 만난 이제 외국인 친구가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국제기구나 국제 NGO 활동을 많이 하고 아프리카 뭐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왜 가까운 북한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어? 이제 그 말을 듣고서 머리를 망치로 이렇게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래, 맞아. 바로 가까이에 북한이 있었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때부터 북한인권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네. 그럼 북한인권단체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저도 열심히 돕고 싶습니다. 그러셨습니다. 네,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북한인권단체에서 대부분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그쪽에서 영어로 뭔가 작성을 하고 외국 외신으로부터 인터뷰 연결을 해주는 그런 국제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가서 이제 진술을 하신 그 장면이 아까 화면으로 나왔었는데
내부에 문제가 이렇게 많구나, 안 되겠다, 이건 내부 고발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계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우선은 그 대북 전단으로 인해서 예. 이렇게 그 대북 전단 실제 제가 날렸던 내용들은 뭐 그때는 이제 김정일이었으니까 김정일, 김정일의 더러운 여자 관계. 그래서 글씨 포인트는 거의 4포인트 참깨 사이즈로 해서 봉투 형태로 대북 전단을 만들어서 날렸었는데요. 예. 그런 내용들을 제가 날렸으니까 궁금하잖아요. 북한에서 오시면 여쭤봤어요. 대북 예. 전단 받으시고 탈북하셨냐?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그게 받았을 때 본인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되게 어떠한 왜 이런 내용으로 날리지라고 부담스러워하시는, 그러니까 왜 우리 최고 존엄이 이렇게 욕하지라고 오히려 그거의 내용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반발의 뜻이 되게 심하신 분도 있으셨고 어떤 분은 뭐 왜 체제 까부신다는 게 말이 돼? 뭐 이런 거 도대체 이거 뭐야라고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게 왜 효과가 없는 건가요? 열심히 보냈는데. 네, 열심히 보내서 저는 당연히 효과가 있을 줄 알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그렇게 누가 그걸 보고 남조선에 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예. 자, 효과는 없다. 근데 실제로 그게 멀리까지 간답니까? 아니면은 휴전선 근처에 역시 떨어진다는 겁니까? 그분들 말씀으로는 제가 만나본 분들은 주로 접경 지역 사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분들 말씀으로는 주로 멀리 가도 해주, 그다음에 개성 지역, 그 정도. 대부분 이제 휴전선 지역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그거를 실제 만질 수 있는 사람도 군인이나 이제 거기 당 간부들 이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순시를 하면서 그거를 짚기 때문에 민간인이 실제로 그걸 보기는 쉽진 않다고 하셨습니다. 예. 문제는 그래도 꾸준히 몇 년 동안 계속 되는 걸로 봐서는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저걸, 심지어는 거기에 뭐 달러도 넣는다 그러고 또 뭐 생필품도 넣는다 그러는데 돈이 어디서 나서 저런 걸 계속하지 했는데 돈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거기 계셨다니까. 주로 개미 후원자 단체, 개미 후원자도 물론 계신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른 선진국과 좀 다르게 개미 후원자가 사실 NGO에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큰 단체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생존 실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특히 NED나 관련 이제 인권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아니면 보수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죠. NED라면 이제 민주주의를 위한 무슨 발전 기금 이런 거죠. 네, 미국 해외 홍보원이 관장하는. 거기서 오는 이제 자금을 계속 받게 된다 그런 거군요. 예. 그러면 저때 진술에서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뭐 룸사롱도 가고 술도 마시고 한다더라. 이제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옆에서 보신 건가요? 룸사롱, 그러니까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어린 나이기도 했고 20대 초반인데 그냥 뭐 돈 들어왔다 가자 아니면은 이제 뭐 어디 가자 이제 회식하자 하면 돈이 들어왔구나 이제 암묵적으로 다들 알고 있고 이제 당연히 그런 이제 회식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제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관계자 아는 지인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같이 이제 회식도 크게 하고 이제 유흥주점도 가고. 근데 구체적인 사실 내용 그때는 그런가 보다 다 이런가 보다 제가 NGO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했는데 2000년대 후반에 NED로부터 NED 한국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저한테 그때 왜냐하면 제가 NED랑 직접 연락을 하는 사람이니까 연락이 와서 왜 너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는데 얘기하지 않았냐, 뭐 룸사롱, 유흥주점, 뭐 사우나 이런데 그 북한 인권과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그 돈을 썼음에도 그런 사실을 왜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았냐라면서 강력하게 좀 항의를 했고 그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 홍보 같은 일을 하셨고 나중에는 이제 NED도 담당을 하셨는데 그때 연락이 왔군요. 들어오자마자 이제 제가 국제팀장이나 대외 협력 업무를 맡다 보니까 NED 업무도 하면서 이제 주로 BBC, CNN 인터뷰 연계, 왜냐면 영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 북한에서 오신 분들 인터뷰 연계나 이제 국제 사업, 대외 사업을 제가 했던 건데 그래서 NED 보고서를 제가 썼거든요. 보고서를 써야 그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그거를 실제 일했으니까 돈을 주고 그런 형식으로. 그럼 주변 지인들까지 불러서 예를 들면 뭐 한잔 하시고 또 2차, 3차 갈 때도 있고 뭐 이런 거고. 근데 또 그 안에 집어넣는 것들에 이제 돈을 썼다고 다 나중에 명세를 간단하게라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달러도 집어넣었다는데 달러가 진짜 달러입니까? 아니면 국회에서는 잠깐 가달라라고 얘기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대북 전단 받으셨던 분들한테 저도 날렸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은
아니 이렇게 남조선 사람들은 추잡하게 50달러, 100달러짜리도 준 것도 아니고 1달러, 10달러짜리를 주면서 그거를 가달러로 보내주냐. 어쩌면 통 크게 쏠 수는 없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좀 지금까지 내가 진짜 달러로 알고 있었던 게 가달러였구나 하고 또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위조 달러란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아주 뭐 거칠게 만들었겠죠. 네, 복사해서. 네. 알겠습니다. 탈북 피해 여성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그 북한 인권단체에 일하시면서 나름대로 강제로 어떤 폭행도 당하시고 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일상 있는 일인가요? 주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 말씀을 제가 많이 들어보고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북한이 아직 한국의 60, 70년대의 성문화, 그런 보수적인 권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여성이 몸이 더럽혀지면 그 남자한테 복종해야 되는 문화, 남성이 여자랑 자면은 그거를 이제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피해 여성들이 그래서 남한에 와서도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는 게 말하면 망신을 당하고 여기서의 생활은 더 이상 끝이다. 라는 생각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걸 잘 아는 하나원에서 처음 나온 신변보호 담당관이나 군 정보사령부 군인들이 그걸 또 활용해서 북한 여성들을 계속 성적으로 유린하고. 그 사람은 오히려 보호해야 될 직책이 있는데. 네, 오히려 북한 여성들이 그런 성문화에서 자라왔고 그런 이제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이제 고소고발 못할 거라는 거 안 해왔다는 걸 아니까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범죄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문화가 그 안에 팽배해 있으니까 결국은 전 변호사님도 아무튼 폭행을 한번 당할 뻔하셨다는 거군요. 네, 현장에서 이제 요용주점 가서 이제 술을 드시고 관계자는 아니고 관계자의 지인분이셨는데 얼굴도 잘 모르는 근데 그분이 이제 화장실로 여자 화장실로 들어와서 저를 이제 성폭행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 뒤로 변호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으신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인권단체에서 일을 할 때도 실제 북한에서 오신 남한에서 정착하신 분들, 이제 저는 북향민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이 이제 SOS 좀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도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변호사님도 워낙 다들 바쁘시고 해서 그냥 내가 법 공부해서 이분들 도와드려야겠다, 억울한 사람 없게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하마터면 큰 피해를 당하실 뻔했는데 오히려 힘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 돕는 일을 하시고 또 변호사까지 돼야겠다고 마음먹으셨다니까. 그런데 그럼 자기들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주변의 지인들까지도 다 아는 얘기인데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서 누군가가 이제 저는 남한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안에서 같은 북한 사람이 그걸 얘기하는 순간 그 커뮤니티에서 우리 같은 탈북민 전체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왜 우리의 그렇게 이미지 그렇게 만드냐.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통용이 돼 왔던 거죠. 누구 하나 잘못 입 뻥끗하면 다 같이 망한다. 이런 뜻이 되나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NED 같은 데서 돈은 계속 들어옵니까? 지금도? 지금도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때는 경쟁이 많지 않았는데 제가 NED로부터 아마 항의를 받은 것도 제보가 있어서 항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워낙 새로운 이제 탈북민 단체도 많이 생겼고 그거에 대한 경쟁률이 많이 높아져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접경 지역에서 계속 날려보내고 남북 관계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증언을 하셨으니까 그 단체에서는 이제 나오신 거고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이제 진행하실 겁니까? 계속 이제 우선 전 북한과 남한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바꾸고 싶은 게 우선 남한 분들은 이번 대북 전단을 인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남한에 계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대북 전단 날리는 사람, 그렇게 과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도 전단 날리고 왔냐? 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인식이 있으시고 또 북한에 대해서 이미지가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차이가 있는 건데 그 차이를 가지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차별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남한 사람들이 북한이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다는 거 인식 개선을 위해서 뭐 평양 시민 사진전이나 북한에 대한 어떤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 말고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감대 형성도 하고 있고 또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한에 대해서 워낙 잘 모르시고 오자마자 그래서 범죄자가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짚은 이제 어떻게 법 체계가 어떤 것들이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떤 것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인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애써주는 거 너무 고맙고 응원하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경기도 양주 지역의 비 피해 소식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렸지만 양주 지역에 현재 12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와 지하철역이 침수됐는데요. 취재기자와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 네. 아직도 비가 많이 내립니까? 양주시청 쪽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요. 재난상황실 측은 현재는 소강 상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양주는 보면 소방 기준으로 봤을 때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한 2시간 정도 집중해서 많은 양의 비가 급격히 쏟아졌고요. 현재는 비가 좀 많이 약해진 상황인데요. 경기 북부 소방 쪽 확인 결과 오후 7시 40분 기준으로 봤을 때 침수 피해가 총 2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뭐 주택과 사무실 등 건물로 좀 집계가 되는데 대부분은 지하 침수 쪽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 하천 수위가 급상승해서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반드시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양주 지역을 좀 살펴보면요, 기상청이 오늘 오후 5시쯤에 호우 경보를 발효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후에 이제 양주 쪽에 피해 상황 제보도 YTN 쪽으로 많이 제보를 주셨는데요. 제보 내용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파트 앞 도로가 물에 잠겼다. 그리고 뭐 양주시청 인근에 건물 1층이 침수됐다. 뭐 또 고읍동 위치 나무가 좀 쓰러졌다 등의 내용들이 좀 접수가 됐습니다. 현재 이제 양주시청 재난상황실에서는 오후 5시 기준 120mm의 비가 내렸다라고 집계를 했고요. 200mm까지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 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비상 2단계를 내려서 공무원 128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100여 명이 추가로 현장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유사시에는 양주 1, 2동 마을회관을 대피소로 사용할 방침이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예, 양주에 많은 비가 내려 좀 우려가 됐는데 현재는 소강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태풍도 소멸이 됐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계속해서 비가 또 내린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태풍이 온대저기압으로 변해서 사라졌지만요, 비구름대가 밤까지 남아서 이 지역에 따라서는 뭐 강한 비가 내릴 것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요, 뭐 서울과 경기, 강원과 충청, 그리고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 소식이 있고요. 또 경상 동해안과 강원 남부 동해안에는 시속 30에서 60km, 또 순간풍속 시속 90km에 매우 강하게 좀 불 예정입니다. 예. 결국은 태풍이 이제 남기관 저기압이 있고 다시 태풍에 의해서 밀려 올라갔던 또 구름대가 다시 내려와서 상당히 좀 장기간 장마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비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지난 7일부터 주말 사이에 보시면은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오후 4시 30분 잠정 집계된 전국 인명 피해 상황을 보면요, 사망자가 31명, 실종자 11명, 부상자 8명으로 집계됩니다. 이재민도 7,000명에 육박하고요. 시설 피해 접수만 18,000건에 달합니다. 정부는 현재 당장 지원이 시급한 전북과 전남, 경남과 광주 4개 시도에 60억 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했고 이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서도 뭐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요, 사실 아시겠지만 매일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응급복구율이 50%대에 머물러 있는 등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일단 장마가 길어졌기 때문에 집안 같은 것들은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위험한 곳은 가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대형 홍수로 많은 농경지가 침수된 중국에 식량의 수급 불안정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쌀 생산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옥수수의 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2달 이상 계속된 홍수로 물에 잠긴 농경지는 5만여 제곱킬로미터, 저장성의 절반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입니다. 침수 피해 지역은 대부분 중국의 대표적인 쌀 생산지인 양쯔강 유역입니다. CNN 방송은 이 때문에 중국의 연간 쌀 생산량의 5%에 해당하는 1,120만 톤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중국의 옥수수와 콩값은 이미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최근 2달 사이에만 15%가 오르면서 5년 만에 최고치로 껑충 뛰었습니다. 콩값도 수출국인 미국과의 관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상승 추세입니다.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쌀 6천만 톤, 옥수수 5천만 톤, 콩 76만 톤을 비축분해서 풀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갑자기 옥수수 주산지인 지린성을 방문해 증산을 독려했습니다. 我十分关心粮食生产和安全。今年夏粮丰收大局已定，
秋粮要争取有好的收成。 홍수 피해 지역 대신 옥수수 곡창지대를 찾아야 할 만큼 식량 안보가 중요해진 겁니다. 최근 후춘화 부총리는 각 지역에서 식량 생산을 책임지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수와 미중 갈등으로 중국의 식량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세계 곡물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파장이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집중호우 관련해서 2813님, 태풍 장미와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재난 영화가 떠오릅니다. 이재민 분들 힘내세요 해주고요. 예, 그리고 2396님, 비가 싫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9330님도 코로나의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전국적으로 피해가 늘고 있어서 한숨이 깊어집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비 피해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지만 태풍은 소멸했지만 밤사이 내륙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계속해서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산사태나 침수 피해 없도록 주변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예, 오늘은 아이유의 이름에게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